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영훈의 역사 비평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18세기 후반의 국왕 정조는 과연 개혁군주였나? 사형수 재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를 개혁군주로 간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상당히 널리 퍼진 역사인식 내지 또는 통념이랄까, 그것의 출발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서울대학 국사학과에서 재직한 이태진 교수가 정조, 부제로 유학적 계몽 절대군주라는, 그러니까 정조를 유학적 계몽 절대군주로 규정한 논문을 한국사 시민강자라는 책에서 발표했습니다. 18세기에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 세력이 농촌에서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양반지주 지배 세력들의 그 지배 체제, 이른바 사색 당파로 전개된 붕당 정치, 그것을 기존의 지배체제라고 한다면은 그 붕당 체제를 대신해서 새로운 체제가 성립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조라는 탕평군주의 탕평체제로 나타났다. 그런데 영조 다음의 군왕 정조에 이르러서는 아예 붕당 자체를 파하는, 없애는 이 최고의 학문, 완벽한 인격의 군주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곧 계몽적 절대군주다. 이는 유럽에서 특히 프로이센의 계몽 절대군주와 유사하다.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독일은 경제나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미숙했죠. 그러한 그 조건 하에서 계몽적 절대군주가 나타나서 봉건 체제를 해소하고 근대 국가를 만드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했는데, 크게 말해 영국과 프랑스의 절대왕정도 마찬가지고 특히 후진 독일의 계몽 절대군주와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이태진 학설을 따르는 여러 학자들이 정조를 개혁군주로 규정을 하면서 정조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개혁정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했다. 그래서 초계문신 100여 명을 양성을 했다. 예전의 왕들은 신하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왕이 신하들을 교육하는 학자군주, 그 다음에는 장룡령을 수원에 설치해서 왕의 직속 통제하에 있는 군대를 신설 강화한 거죠. 그 다음에는 통공발매라 해서 서울 시내의 상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 서울시의 상인들이 파는 물건은 시전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은 서울 시내에서 팔 수 없다. 팔게 되면 이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부정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통공발매라 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장사해라. 1790년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그 시장의 자유화를 이끈 상업자본주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실천은 못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지만 노비제, 이 오래된 노비제를 폐지하겠다 하는 구상을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는 억울하게 죽은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수원에 있는 능을 자주 방문을 했는데, 한강 넘어 수원까지 자주 행차를 하는 과정에서 격쟁이라 해서 쟁을 울립니다. 쟁을 울리면은 어가의 큰 행렬이 멈추고, 뭐 때문에 쟁을 울리느냐 해서 이제 사유를 들어봅니다. 왕이 적석에서 판결을 하는 격쟁을 허용을 하고, 또 이외에 상언이라 해서 조선 초기에 있었던 신문고 제도와 같은 것을 부활해서 상언과 격쟁이 정조 연간에 3,000건 이상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주와 민의 일체 감각이 성숙하고, 그런 가운데 민국의 이상을 실현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은 여기에 있다. 아까도 이태진 교수가 그 이야기를 했죠. 드디어 1795년에는 새로운 나라의 중심으로서 수원에다 화성을 신축을 했습니다. 장차 화성으로
자기 자신은 들어가 살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노론 중심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꽉 틀어 잡고 있는 서울의 기득권 체제를 부정을 하고 화성에다가 새로운 나라의 중심을 세우겠다 하는 꿈을 갖고 화성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정조의 개혁 정치인데, 애석하게도 정조는 1800년에 예상치 못하게 피부병을 앓는 가운데 급서했습니다. 이후 소수 노론 가문의 중심 세력들이 세도 정치를 펼치면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부정하고 반동화함으로써 19세기의 어지러운 정치, 그리고 종당에는 국가의 해체에 이르는 국군의 세태를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가 이태진 교수를 중심으로 한 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출신들의 공유하는 학설이기도 한데, 이것이 곧바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영화로 드라마화합니다. 이태진 교수가 그 논문을 발표한 다음 해에 영원한 제국이라는 텔레비 드라마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산이라는 대중의 그 높은 시청률을 자랑한 드라마화함으로써 그야말로 국민적 상식으로, 야, 훌륭한 개혁 군주가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일찍 죽었다 또는 독살당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득세를 해서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그 최근에는 이른바 민주화, 좌파 정치 세력도 자주 정조를 언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조와 같은 개혁 군주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씨는 정조 이후에 기득권 세력들이 집권을 하다가 개혁 세력이 드디어 집권하게 된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고 노무현 대통령이다. 정조의 개혁 정치를 개성하고 노론을 중심으로 한 반개혁, 반민족, 친외세, 친일 세력들을 소멸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방송을 통해서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의 역사적 환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난 20년간 쭉 지켜보면서 언젠가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정조는 과연 개혁군주인가?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 전에 개혁군주를 할 때 개혁의 뜻이 뭔가, 근대국가의 성립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대의 기본 요소는 개인 또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발견, 탄생, 이게 이제 근대 사회의 성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인은 사적 자치의 주권으로서 사권의 보유자입니다. 이 사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평등한 인격권을 갖습니다. 성년이 되면 자기 문제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처결할 권리를 갖게 돼. 성년이 되기 전에는 역시 인격이 미숙해서 부모나 보호자의 후견 아래에 놓입니다만은, 법적으로 성년이 되면은 모든 문제는 자기가 계약도 맺고 결혼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개인의 그 사건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재산권입니다. 재산은 절대적 권리입니다. 재산권은 소유자가 이를 자유롭게 행사한다. 이것이 이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죠. 국가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입니다. 근대 민주주의 성립을 영국의 마그나 카타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법 앞에 평등. 그리고 국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통치해서는 안 되고 법에 의한 통치해야 됩니다. 조세, 수치,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한 조세의 징수와 집행이죠. 바로 이러한 법의 지배, 법치를 통해서 이 사회에 잠재한 야만, 침잠되어 온 야만, 그 폭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중세사회에서는 사적 폭력이 정당화되죠. 신분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을 부정을 합니다. 사적 폭력은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폭력은 국가가 독점을 합니다. 오로지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독점을 하고, 이 법에 의한 지배가 법에 의한 행정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이 또 훈련되고 성숙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근대적 관료제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잉여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봉건 지배자들이 렌트로 징수를 해서 분배하는 게 중세 경제입니다. 이런 게 재분배 경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잉여의 거래는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경제와 정치가 분리가 됩니다. 정치는 경제에 함부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인 경제사회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대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 200년간 이 과도기를 거칩니다. 그게 절대왕정인데 절대군주가 나타나서 사회에 잠재한 폭력, 이걸 전부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봉건 영주들이 농노들을 재판을 했습니다. 이제 재판은 할 수 없다. 왕이 파견한 치안 판사만이 재판한다 해서 재판제를 전부 중앙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농노들이 왕민이 되는 과정이죠. 시민이 되기 이전에 왕민이 되는 과정에 한번 이 성숙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치안 판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파견한 관료가 중세 장원제를 대신해서 행정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경찰국가, 엄격한 법치입니다. 사유재산제도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엄격한 조치. 여러분, 저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빅토르 유고를 아시죠?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19년을 살았어요. 빵 하나 훔치는데 19년을 살았다. 도적, 엄격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살인, 고의적이든 또는 과실치사든 간에 살인은 사형입니다. 사형. 이 엄격한 법치, 소위 경찰국가가 시행되고, 그리고 중상주의, 상업을 진흥해서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금과 은의 형태로 흑자를 추구해서 부국강병, 소위 상비군 제도가 설치되죠. 이러한 중세 봉건제와는 상이한 사회 편성이라든가 국가 개혁을 하는 계몽적 절대군주가 나타나서 짐이 곧 신이다. 이러한 절대군주가 성립하는데, 역사학자들은, 특히 독일의 역사학파의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경찰국가 절대왕정 시대를, 근대를 예비하는 이런 교육기관을 거쳐야 근대적 인간이 탄생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중세 농노가 곧바로 자유시민이 될 수는 없고, 이러한 엄격한 훈련기관을 거쳐야 성숙한 자립하는 사건의 주체로서 개인이 나타난다는 건데, 바로 이와 같은 그 설의 입각에서 이태진 교수도 정조가 개혁군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요소들이 정조의 통치 행위에 관철되고 있느냐? 오늘 이 첫 회에서는 법치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심재호라는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심리록 연구를 썼습니다. 이 심리라는 것은 정조가 사형 죄수들을 어떻게 최종 판결했는가, 그 과정을 기록한 매우 방대한 재판 기록입니다. 심재호 씨가 이 심리록 연구 부제로는 정조대 사형범죄 처벌과 사회통제의 변화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오랫동안 아주 유용하게 참분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직접 통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재호 씨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제 나름대로 심리록을 한번 쭉 읽고 해서 심재호 설에 기본적으로 동조는 하지만은 또 제 나름의 판단을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조가 사형수를 어떻게 처결했는가,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이나 또는 정조 자신의 편찬한 대전 통편, 이런 왕조의 기본 법전에 의하면은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하면 차명이거나 교형, 목매 죽이거나 하는 기본 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따라서 사형수는 3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심 또는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왕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사형수들의 최종적인 판단은 왕이 합니다. 그래서 3심까지 거치면서 정조가 이들을 어떻게 처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대체로 사형입니다. 형조나 또는 관찰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형이 마땅합니다 하면 아랜대로 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심은 그렇게 간단하게 하다가 마지막 3심 때는 정조 자신이 다른 어느 보다도 자세하게 살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그 심리록입니다. 심리록이라는 책에 정조 재임 24년간 총 1112명의 그 사형수가 있었는데 최종심에서 사형을 집행한 것 36건에 불과합니다. 3.2%입니다. 15, 16세기 조선 전기에는 관련 연구에 의하면 사형수의 90%는 법대로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18세기 말 정조 때 오면은 마땅히 사형되어야 될 사람의 3%만 사형됐습니다. 44%는 489건은 감형이 됐습니다. 주로 감사 정배라 해서 사형을 면해주고 무기징역을 살리는 겁니다. 유배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충군 위노라 해서 아주 천한 군역이나 또는 관노비로 삼는 것이 27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석방, 마땅히 사형돼야 될 사람이고 또 기껏 왕의 재량을 발해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석방이 343건, 31%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 이거는 감옥에서 죽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게 이성의 지옥입니다. 형털이나 착고를 몸이 묶인 상태에서 굶주리죠. 식사는 친족들이 제공을 해야 하고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환경이 더럽고 생지옥입니다. 이성의 지옥. 그 정약용이 목미심서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이 든 사람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판결이 나기 전에 죽습니다. 판결은 초심 판결이 나는데 보통 26개월, 그 다음에 최종 판결 나는까지는 43개월의 시한이 요구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 죽는 게 9%, 기타 46건은 계속 조사해라 이러다가 미제로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상, 판결문만으로는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감형, 감사 정배와 석방, 여기서 석방이 343건이나 된다는 건 이 사실이 조선 전기에도 없는, 그리고 선왕 영조 때까지도 없는, 아마 정조 때의 유일한 또는 훨씬 강화된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걸 두고 과연 절대군주가 운용하는 절대왕정, 국가의 행정체제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습니다. 심재우르 씨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정조는 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백성을 교육하는 정치를 펼쳤다. 관형, 너그러운 형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법의 틀을 벗어났다 생각을 합니다. 정조의 1112건의 판결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은 사실상 법치를 부정할 정도로 관형이다. 예를 들어서 어보를 위조했다. 왕의 도장이죠. 어보, 국세. 이걸 위조를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역대 왕들이 다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조범 21건 내에 사형집행은 4건에 불과합니다. 이 4건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냐면 전부 재범들입니다. 나머지 17건은 정조가 나무에다 정식으로 똑바로 새긴 것도 아니고 밀랍에다가 새긴 것이고, 또는 심지어는 물을 잘라서 새기기도 한데 그런 걸 갖고 위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매를 치고 석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범이 발생했죠. 재범하니까 4건이 사형을 집행이 됐습니다만 처자들도 다음 노비로 정몰이 되어야 될 가장 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정조는 이거를 석방을 합니다. 국세를 위조했는데, 국세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했는데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관형이 아니죠. 저는 법치는 부정되고 있었다. 궁중에 보물이 있습니다. 황종이라고. 그걸 어떤 관리가 훔쳤어요. 궁중에 액정배들이 훔쳤는데 정조는 그게 죄가 되는 줄 알고 훔쳤겠느냐. 천한 것들이 어리석은 마음에서 범한 잘못이니까 그냥 봐주라 해서 석방을 합니다. 법치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과실치사가 너무나 남용되고 있어서 서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경우는 대개 또 석방이 됩니다. 과실치사란 것은 조선 왕조가 근거를 하고 있는 대맹률에 의하면은 사냥하다가 활을 쏘는데 이 화살이 빗나가서 사람을 맞았다든가, 또는 뭐 담장을 샀거나 집을 짓다가 벽돌을 떨어뜨려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죽게 했다든가, 또는 뭐 수레가 달리는데 비탈길을 말을 제어할 수 없어서 사람을 치었다든가, 뭐 이런 경우입니다.
대명률에 보면 과실치사의 경우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다가 화가 너무나 나가지고 상대방을 밀쳤다. 그래서 비탈길에 굴러 떨어져서 며칠 뒤에 죽었다. 또는 어떻게 차다 보니까 급소를 차서 죽게 했다. 정조는 화가 치밀어서 흥분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과연 죽일 마음이 있었겠느냐? 죽일 마음이 있어서 죽이면 이거는 법에 의하면 참형입니다.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사람을 죽게 되면 교형, 목을 매서 죽이다. 상명지율이라 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대개 석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술 먹고 싸우다가 이렇게 술을 먹고 그랬는데 술이 죄지 사람이 그 본성이 나빠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관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규정한 틀을 벗어나서 왕의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많은 학자들이 법의 틀 내에서 관용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조선 왕조의 법전이나 또는 대명률에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강상윤리가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원래는 남편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간통의 현장에서 간통 남녀를 잡아서 그 남편이 죽였다.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명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간통 현장을 확대 해석합니다. 나중에 간통 사실이 밝혀져서 아내가 자백을 했다. 그 아내가 자백을 했으니까 간통 현장에서 잡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해서 아내를 죽입니다. 이런 것도 다 그냥 석방하거나 좀 잔인하게 죽였을 때는 이제 매를 몇 대 쳐서 내보내고 하는 식입니다. 나아가서는 간통 이외에는 남편의 아내 살해는 잘 용서되지 않습니다만은 남편의 명령을 거역했다. 일을 하라 했는데 일을 안 했다. 또는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 심지어는 말이 너무 많아서 이웃으로부터 가문의 위험을 훼손했다. 이런 것도 다 합당한 이유가 되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해서 죽였을 경우에도 이것이 다 용납이 됩니다. 형조나 법률 담당 관청에서는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된다. 적어도 유배형을 보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정조는 대체로 풀어줍니다. 심지어는 존속이 아닌데 친속, 남형제가 여자를 살해하는 것도 여자가 추문을 냈다, 남자와 사귀었다 또는 간통을 했다 소문이 돌죠. 삼촌이나 가문의 어른들이 그 여자를 잡아서 아주 혹형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여자의 오빠까지 가세를 해서 여자를 꽁꽁 묶어가지고 강에 던져버립니다. 또는 불로 지지기도 하고 또는 횃불로 몸을 태우기도 하고 온갖 잔인한 일이 벌어져도 정조는 매를 쳐서 내보내는 수준에 또는 그냥 나이 좀 많은 사람은 내보내는 수준의 관용을 베풉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7세기 이후에 그 여성의 권리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남성 친족 가문이나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도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정조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합니다. 간통한 남녀는 화관을 했을 경우에는 여자도 처벌이 되어서 장형과 도형 1년간 유배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정조는 이 여자를 먼 섬의 노비로 삼으라고 그럽니다. 이 법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그 간통한 여자를 잡아서 관비, 기생으로 삼는 일들이 18세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 법에도 없는 일들이 민간에서 지방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만 정조조차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삼강올인의 강상윤리에 정조가 집착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징 세 번째는 신분 원리를 고수합니다. 노비가 주인을 고소했을 경우에 정조는 그 주인의 범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노비가 주인을 직접 고소할 수 없으니까 주인의 범죄를 다른 사람이 고소하도록 사주해가지고 주인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을 드러내게 한 경우인데 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참지 못하고 주인의 범죄는 온데간데 없고 이 노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다음에 해방된 노비가 있습니다. 해방된 노비가 옛날 주인이 병이 들었는데 문병을 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옛날 주인의 친족들이 그 노를 죽였어요. 형조에서는 이거는 평민 간에 서로 대등한 신분 간의 범죄로 처리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차명이 아니면 교형입니다. 그러나 정조는 성량한 주비와 옛 주인 간에도 의리가 있다. 노비가 문병을 안 했으니까 그럴 만도 했다. 이렇게 해서 감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분의 차별을 강화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양만과 상민의 신분제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속대진이라는 법전에는 상민이 사족을 구탈했을 때 장형과 도형에 처한다. 상민이 사족의 처와 첩과 여자를 겁탈했을 때 사형수들은 사형을 시킬 때가 있는데 뭐 때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즉시 참을 하도록 이런 법전이 영조 때 만들어지는데 정조 자신이 이 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상민이 사족을 욕하거나 또는 고소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그런 주장을 해서 결국 그 나중에 19세기에 제정되는 대전회통에는 상민이 비록 품격이 없더라도 사족을 욕을 했을 경우나 또는 무소를 했을 경우에 장도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근데 정조 자신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기결로 19세기가 되면은 아니나 다를까 사회와 정치가 폭력화합니다. 사회에 잠재한 원시적 폭력이 신분제적 폭력이 국가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합니다. 함부로 곤장을 쳐서 백성을 때려 죽인 사람이 30명이나 되는 지방수령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반 토호들이 지방민을 억압하는 횡포가 발생하고 드디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또 이후에는 화적대들이 곳곳에서 봉기를 하고 드디어 나중에는 왕권마저 가산화하고 폭력화합니다. 사회가 정치가 폭력화하는 이러한 역사적 기결은 저는 정조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옆에 일본을 보면요. 일본의 에도 시제, 소위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일본 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일본의 절대왕정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소위 서민들 15세 이상 남성 서민들의 사형 집행 건수가 나오는데 에도 오늘날 동경에서만 1862년 한 해에 139건 이렇게 됩니다. 일본 전국에서는 480건 이상 1870년 명치유신 이후에는 막 그 혼란기에 1000명 1200명까지 올라갑니다. 정조 24년간 30건이 비한다면은 일본 동경에서만 한 해에 100건 이상의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강도는 뭐 예외 없이, 도둑도 남의 물건을 훔친 게 10량 이상이 되면 예외 없이 사형입니다. 차명입니다. 굽이길이라 하죠. 사기, 무고 이런 것도 심한 경우에 다 사형입니다. 10량 이하의 도둑은 용서를 하는데 3범이 되면 그것도 액수와 관계없이 모두 사형입니다. 이렇게 아주 잔혹하다고 할까 그런 형정의 기간이 일본의 건세였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인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을 한 것이죠. 조선왕조의 정조가 과연 서구형의 절대군주였는가? 저는 이 재판 기록을 보고 시청자 여러분이 넉넉히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